사랑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쑥 찾아왔습니다. 한의사로 살아온 지난 30해,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달래주었지만 정작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손길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나는 수연,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평생 한약 냄새 속에서 살아온 여자입니다. 20살의 꿈은 언제나 분주했고 40살의 일상은 치열했으며 50을 넘긴 지금은 조용함 속에 쓸쓸함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잦았고 결국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딸은 서울의 대기업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아들은 먼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나와는 다른 세상을 꾸려갑니다. 나는 그저 영상통화 속 작은 화면으로 그들의 얼굴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내 방 안에는 오직 약탕기의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대신 띄워주는 것 같아 나는 그것을 삶의 위로로 삼곤 했습니다. 약재들이 주방을 채우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존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약탕기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일이 있을까? 그 말은 내 입술에서 불쑥 흘러나왔습니다. 나조차 놀란 고백이었지요. 나는 늘 강인한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나를 명이라 불렀고 동료들은 내 처방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정리하고 나니 세상은 나를 금세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홀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약초를 캐러 갔던 산골짜기. 비 온 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올라오던 구수한 쑥향기. 그때의 따뜻한 웃음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수연아, 약은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달래주는 거란다. 나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내 손끝의 따뜻함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자 어쩌면 숙명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방의 과대학 동문회 초대장.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서랍 속에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잊고 있던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탁자 위 초대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문회가 열리는 고려대학교 강당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20살 시절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내 볼은 설레임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을 꿈꾼다는 것을요. 동문회장의 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강당 벽면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마치 먼지 속에서 깨어난 기억처럼 하나씩 내 시선을 붙잡았다. 20대의 옅은 미소, 실습복 위에 걸친 두툼한 가운, 밤새 도서관에서 마셔대던 쓴 커피. 그 모든 것이 내게 아직 여기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입구 쪽에서 잠시 멈춰 섰다.
마음속 어딘가가 알 수 없이 떨렸기 때문이다. 악수와 포옹이 교차하는 사이로 낯익은 얼굴들이 지나갔다. 세월이 그들의 머리칼을 희게 물들였고 눈가의 주름을 깊게 새겼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변하지 않았다. 수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파도처럼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잘 다려진 재킷, 제법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단정한 눈매, 태성이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는 명함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반짝였다. 오랜만이야. 그가 웃었다. 정말 오랜만이지?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와인바 앞에 나란히 섰다. 잔이 기울어질 때마다 붉은 액체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의 떨림과 겹쳐 보였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조용히. 병원은 정리했어. 나는 답했다.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배우고 있어. 여전히 약을 다리니 질문 하나가 오래된 불씨를 살렸다.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건 몸에 밴 습관이야. 아마 끝까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오래. 그 시선 속에는 회한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온기가 있었다. 나는 갑자기 23의 나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도서관 한켠. 형광등이 미세한 소음을 떨구던 밤. 우리는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며 서로의 여백을 채워주었다. 내 가방 속에는 늘 향이 옅게 배인 약자의 주머니가 있었고 그의 노트에는 해부학 그림이 빼곡했다. 그 밤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꿈도 나눴다. 그때 널 기다리던 시간이 좋았어. 그가 갑자기 말했다. 연구실 문틈으로 약탕 냄새가 새어나오면 곧 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말들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와의 마지막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기억은 멋대로 발을 들였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그는 갑작스레 약혼 소식을 전했다. 재단 이사장의 딸. 나는 그 앞에서 미소 지었으나 돌아서자마자 계단참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던 커피의 쓴맛이 아직 혀끝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수연,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많이 돌아왔어.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요즘엔 자주 생각해. 태성, 우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지나간 것과 지금의 나는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대답 대신 잔을 기울였다. 멀리서 사진사가 연신 셔터를 눌렀고 무대 위 스크린에는 재학생들의 공연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우리의 침묵은 도리어 또렷해졌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는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자리를 떴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섰다. 오래된 액자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고요했다. 같은 순간 상기된 볼이 바람에 식어가는 느낌이 전해졌다. 강당 뒤편에 마련된 작은 복도로 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밖으로 늦가을의 마른 잎이 잔잔히 굴러다녔다. 나는 핸드백에서 초대장을 꺼내 다시 접었다 폈다. 종이의 음각 무늬가 손끝에 거칠게 닿았다. 내 마음의 표면도 아마 이처럼 미세한 흠집으로 가득할 것이다. 괜찮아. 태성이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지금의 나를 흔들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건넸다. 예전. 새벽까지 실습하고 나오던 날마다 내가 수납대 위에 올려두곤 하던 꿀사탕과 비슷했다. 별것 아닌 물건 하나가 시간을 넘나들게 한다. 내일 부산에 회의가 있어서 내려가. 그가 말끝을 맺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나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눈동자 속에 무수한 과거들이 일렁이다가 고요히 가라앉았다. 생각해 볼게. 나는 대답했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바람이 더 차가웠다.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흐려졌다. 집 문을 열자 약탕기의 자리에 공허한 정적이 앉아 있었다. 전등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가 물을 올렸다. 은은한 불빛 아래 주전자 뚜껑이 소리를 내며 떨었다. 나는 싱크대 맞은편 벽에 걸린 도마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장롱처럼. 도마의 나뭇결도 세월을 머금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랍을 열다가 장롱 문짝 하단에 경첩이 기우뚱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사소한 삐걱거림이 내 신경을 잡아당겼다. 손끝으로 금이 간 나무를 더듬자. 마치 내 안의 어딘가도 함께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휴대전화에서 목공방을 검색했다. 지도에 몇 군데가 떠올랐다. 그중 하나.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작은 공방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천군 공방, 바람을 품은 듯 맑은 이름이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장롱의 서랍을 꺼내 보자기에 조심스레 싸서 집을 나섰다. 버스 창가에 앉으니 햇살이 뺨을 스쳤다. 눈을 감았다 뜨니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상점에 들러 나무 빗살문을 만지작거리던 기억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늘 말했다. 나무는 오래 있을수록 속이 단단해지지. 사람 마음도 그렇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 속은 여전히 어느 구석이 비어 있는 듯했다. 골목 끝에 이르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천군 공방. 간판의 글씨는 새 것이 아니었고 대신 손때가 묻은 은근한 광택이 있었다. 문을 밀자. 나무향이 따뜻하게 밀려왔다. 톱밥이 지닌 달큰한 냄새. 기름 먹인 조리에 묵직한 향.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뒤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작업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왼쪽 다리가 미세하게 뒤처지는 걸음. 그러나 걸음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눈빛이었다. 단단하고 맑은. 나이테 같은 눈빛. 그는 내게 다가와 서랍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경첩 쪽이 문제군요. 그는 손끝으로 나무결을 쓰다듬었다. 습기가 자주 찼나요, 부엌 근처라. 아마도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안내했다. 작업대 위에 서랍을 올리고 스크루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손놀림이 느리긴 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다. 상처가 지나간 자국들이 손등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단단히 굳은 살이 반지를 대신해 빛났다. 시간 좀 걸려도 괜찮으시면 제대로 맞춰 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대충 잠그면 금세 또 틀어집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공방의 창밖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잎이 거의 떨어진 가지 끝. 작은 주황빛 열매가 몇 개 남아 바람에 흔들렸다. 언젠가 한약재로 쓰던 가암잎차의 향이 떠올랐다. 그는 이름을 민호라고 소개했다.
나는 웃으며 이름을 되받았다. 좋은 이름이네요. 민호 씨,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다시 서랍 속 나무판을 들어보였다. 여기 약자의 자국이네요. 그는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톡 건드렸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목재를 닦을 때도 약탕 물을 쓰곤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당귀나 천궁을 약하게 달인 물로 결을 따라 닦으면 나무가 숨을 고르게 쉬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는 눈을 반짝였다. 재밌네요. 나무가 숨 쉬는 이야기라니. 그는 한쪽 서랍에서 오래된 서한을 꺼내 보여주었다. 표면이 거칠어진 목재였다. 이건 고객이 맡겼다가 잊고 간 서한인데 혹시 그 방법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손바닥으로 표면을 쓸었다. 거친 결 사이사이에 먼지가 파고들어 있었다. 진하게 다리면 안 돼요. 아주 얇게. 미지근할 때 천으로 여러 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괜히 마음이 놓였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스피커에서는 재즈가 아주 작은 소리로 흘렀다. 쇳소리 대신 나무와 나무가 맞닿는 소리. 얇은 사포가 표면을 스치는 소리. 브러쉬가 장하루를 쓸어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호흡을 바르게 맞춰주었다. 사람의 마음도. 제 손길을 알아보는 곳에서야 제 박자를 찾는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잊고 있었다. 서랍의 모서리를 맞추고 경첩을 새로 달아 나사를 조이고 안쪽 홈을 미세하게 갈아내는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는 종종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의 순서를 정확히 따라갔다. 나는 그 조용함이 좋았다. 바닥에 떨어진 빛이 먼지와 함께 춤추는 걸 한참 따라가다 보니 시간은 오후의 빛으로 깊어져 있었다. 잠시 차라도. 그가 말했다. 공방 한켠에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다. 쌍화차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우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돌 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의 배려가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잔을 손에 쥐자 열이 손바닥을 데웠다. 민호 씨, 왼쪽 다리. 많이 불편하시죠?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잠깐 머뭇거렸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가 웃었다. 나이테 같은 거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의 상처는 대개 그 사람의 시간과 함께 닫히며 때로는 질문보다 기다림이 더 나은 약이 되기도 하니까. 대신 나는 잔을 들어 올려 그에게 건배하듯 살짝 들었다. 그는 따라 들었다. 잔과 잔이 부딪히지 않은 채 공중에서 스쳤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무음의 부딪힘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공방문이 열렸다. 밝은 목소리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아빠, 오늘 나무 들여오기로 했다며. 아, 손님 계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그가 유지야? 인사해. 손님이셔.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가라앉았다가 이내 조용히 떠올랐다. 아빠, 나는 숨을 조금 놓았다. 오해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상냥하게 인사하고 구석에서 마른 천으로 선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태성. 나는 잠깐 주저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부산 내려왔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글자 사이로 묘한 조급함과 과거의 온기가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결국 간단한 문장이 남았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나에게 건넸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습기만 조심하세요. 베란다 쪽에 두었다면 겨울에는 안쪽으로 옮기시고요. 나는 서랍을 받아들었다. 놀랍도록 반듯했다. 손끝으로 모서리를 따라가자. 지난밤 택시, 창밖의 흔들림과는 다른 단단함이 전해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수고비는 그는 손사래를 쳤다. 이건 거의 손봐 드리는 정도예요. 다음에 장롱 문짝도 들고 오세요. 같은 결이면. 경첩 맞춤을 같이 해야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는 말이 공방의 공기 속에서 둥글게 빛났다. 오래. 간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에 가미피 바스락거렸다. 서랍을 소중히 안고 버스에 올랐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빛보다 조금 밝아 보였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다시 제자리에 끼우는 순간 딱 하고 맞아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해졌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던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약탕기를 꺼냈다. 그동안 매일처럼 보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지만 오늘은 소리를 의식하지 않았다. 냄비 뚜껑 위에 맺힌 김방울이 터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공방의 나무 향이 떠올랐다. 약재의 향과 나무의 향이 한데 섞이면 어떤 냄새일까? 나는 당귀를 아주 조금, 청웅을 손톱만큼 집어다렸고 따뜻한 물에 적신천으로 장롱 문짝의 결을 따라 가볍게 닦았다. 나무가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 이런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요즘 어때? 주말에 내려갈까? 나는 잠깐 망설였으나 괜찮아. 엄마 잘 지내. 내일 바쁘면 무리하지 마. 라고 답했다. 화면을 내려놓으며 마음 한켠이 시큰했다. 어쩌면 나는 괜찮다는 말을 지나치게 자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태성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벨소리는 짧았고 남겨진 음성 메시지는 길지 않았다. 미안해. 갑작스러웠지. 그래도 보고 싶었어. 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지 않았다. 대신 장롱 문짝의 경첩을 살폈다. 어제보다 더 기울어진 듯했다. 나사는 마찰과 시간 앞에서 언제나 느슨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나는 공방으로 다시 가기로 했다. 천군 공방의 문을 열자. 민호가 목장갑을 벗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는 반가움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문짝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자 그는 바로 살피더니 빈틈과 뒤틀림을 눈대중으로 재어보았다. 나사 구멍이 헐었네요. 그냥 큰 나사로 바꾸어 끼우면 당장은 버티지만 곧 또 흔들립니다. 그는 작은 상자에서 자작나무 막대와 본드를 꺼냈다. 헐거운 구멍을 메워서 나사가 다시 나무를 잡게 하는 게 좋아요. 나무한테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무의 자존심이라. 네, 오래 버티려면 억지로 조이는 것보다 제 호흡을 되찾아 줘야죠. 그의 손은 여전히 느긋했으나 단계마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흐르는 공방의 공기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성급한 약속이나 화려한 말도 없었다. 그저 손과 눈으로 시간을 더듬어가는 태도.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점심 무렵 그는 작업을 멈추고 간단한 도시락을 꺼냈다. 같이 드시죠. 김밥이에요? 옆집에서 사왔습니다. 나는 마다하려다 함께 먹기로 했다. 김밥 속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입 안에서 소리를 냈다. 민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감나무에 아직 남은 감은 꼭 새들이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제일 높은 가지 끝에 달린걸요. 사람도 그래요. 나는 대꾸했다. 마지막까지 남겨둔 마음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있죠. 종종 내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오래된 나무처럼 조용한 미소였다. 그 미소가 내 말의 쓸쓸함을 파고들어 서서히 부드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늘진 빛 속에서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더 나눠 마셨다. 나는 어제와 달리 조금 더 길게 앉아 있었다. 서랍 하나. 경첩 몇 개의 문제였을지라도 사실은 내 마음의 낡은 장롱을 손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공방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유지와 함께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유지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다. 민호는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들 사이의 공기는 편안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어제 스치듯 지나갔던 안도감이 다만 우연이 아니었음을. 유지의 엄마는 다정한 눈빛으로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가 일손이 부족하면 가끔 와서 정리도 도와요. 저희는 서로 잘 지내려고 애쓰는 사이예요. 문장에는 정제된 시간이 묻어 있었다. 관계의 모양은 언제나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은 시간에 닿아 결국 제 모양을 드러낸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제자리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 긴장이 풀리자 어깨가 가볍게 내려앉았다. 사람에 대한 억측이 얼마나 쉽게 오해로 번지는지.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늘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상처를 피하려는 본능 때문일 것이다.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태성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만, 잠깐이라도. 부탁이야. 이번에는 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미안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놀라울 만큼 잔잔했다. 어떤 문은 닫혀야 한다. 그래야 다른 창이 열린다. 그리고 그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온도를 배운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문짝의 수평을 맞추고 작은 연필로 안쪽에 표시를 했다. 이 위치가 가장 고르게 맞아요. 다음에 누군가 다시 손보더라도 여기 표시를 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흔적을 남기시는군요. 흔적은 책임이니까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이 문을 만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나는 수리비를 계산해 건넸다. 그는 영수증 뒤에 작은 글씨로 사용한 나무와 보수한 위치를 적어 내게 주었다. 사이사이에 그가 그은 짧은 선들이 마치 계산서가 아닌 지도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집으로 돌아와 문짝을 달았다. 맞물리는 소리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다. 장롱을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았다. 오래된 것이 제자리를 찾는 풍경은 언제나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약탕기에 불을 켜지 않은 저녁이었다. 대신 커튼을 반쯤 걷고 달빛을 안으로 들였다. 빛이 장롱 표면을 흘렀다. 그 빛이 민호의 손길을 따라 나무결 사이에 머무는 듯했다. 늦은 밤. 태성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알겠어. 내 마음 존중할게. 언젠가 우리가 덜 흔들릴 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길.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외침이 멎었다. 그 대신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따뜻한 숨. 며칠이 흘렀다. 나는 공방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장롱 이야기가 아니라 공방 앞 화단에 심은 국화를 보러 가고 싶었다. 핑곗거리가 어색해 보일까봐 약간 긴장했지만 문을 열자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좋은 날씨죠. 국화가 예쁘네요. 나는 웃었다. 유지가 골랐습니다. 늘 가을이면 노란 거 한 포트는 반드시 심자고 해서요. 나는 국화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꽃잎들이 햇빛을 모으는 모습이 마치 작은 접시 같았다. 이 계절의 마음을 떠받치는 사기 그릇. 바람이 불어와 스쳐 지나가자. 꽃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흔들었다. 민호는 내 옆에 서서 조용히 공방 지붕 위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연 씨, 그는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무가 오래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건 비밀이 있어요? 어떤 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요. 조금 느려도 결 따라 움직이면 덜 상하고 오래 갑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맞아요라고 천천히 따라 읽었다. 내 오랜 습관도, 나의 상처도, 내가 돌봐온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위안도 모두 결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결을 타고 남의 삶을 다독였는데 정작 내 삶의 결은 종종 놓치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 내 결을 다시 더듬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날 민호는 작은 나무 도마 하나를 보여주었다. 느티나무였다. 표면에는 고운 물결처럼 결이 살아있었다. 이 나무는 수분을 들었다 뱉었다를 천천히 반복해요. 그래서 오래 쓰면 더 고와져요.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는 손으로 표면을 쓸었다. 왜요? 그는 어깨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나무가 사람을 알아보는 때가 있어요. 이 도마는 수연 씨 손에 가면 잘 지낼 것 같아서요. 도마를 받아들며 나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친절이 고마움만 남길 때 마음은 천천히 제 장소에 앉는다. 그날 저녁 나는 그 도마 위에 생강과 대추를 썰었다. 따뜻한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약탕기에 불을 켰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나는 달빛이 아닌 내 호흡을 셀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단순해졌다. 태성과의 메시지들은 내 휴대전화 속에서 서서히 아래로 밀려났고 천군 공방에서 배운 작은 손길들은 나의 하루 속으로 스며들었다. 장롱 문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어제의 삐걱거림 대신 오늘의 고요가 닿았다. 나는 문득 오래전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약은 몸만 고치는 게 아니야. 그 문장 뒤에. 오늘 나는 새로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손은 마음의 결을 기억한다. 다음 주 비 예보가 있었다. 습기가 차면 나무가 다시 숨을 크게 쉬리라. 나는 베란다의 물건들을 안쪽으로 들여놓았다. 장롱은 벽에서 조금 띄워 공기가 돌게 했다. 그리고 공방에 들러 민호에게 작은 병 하나를 건넸다. 내가 달인 아주 엷은 약탕물이었다. 라벨에는 조심스럽게 적었다. 결을 위한 물. 그는 병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무도 고마워할 겁니다. 나는 말했다. 사람도요? 그날 저녁 태성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머물렀다가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의 시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 건강하기를. 보내고 나서 창을 닫았다. 바깥에서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빗소리는 장롱 앞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오늘 공방에서 있었던 작은 장면들을 떠올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감나무, 국화의 노란빛, 민호의 느릿한 손놀림, 그리고 무음의 건배. 그 사이사이로 내 숨이 규칙적으로 오갔다. 이 규칙이 오래 지속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다. 어쩌면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오래된 경첩 하나를 고르게 맞추는 일인지도 모른다. 결을 거스르지 않고 제자리에 천천히 나사를 조여가며 언젠가 완전히 닫히거나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흔적은 책임이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을 것이다. 창밖의 비가 잠시 멎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나는 장롱 문을 천천히 닫았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무음의 닫힘 속에 나의 오늘과 내일이 맞물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초겨울 문턱의 공기는 얇고 투명했다. 낮에는 빛이 한 겹 더 얇아져 사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드러냈고 해가 기울면 골목마다 습기가 먼저 내려앉았다. 장롱의 문은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다. 나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 하얀 김이 남은 찻잔과 얇은 목도리를 꺼냈다. 문이 고르게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호의 송긋과 담담한 문장이 떠올랐다. 흔적은 책임이니까요. 그 말은 내 하루의 어딘가에서 늘 조용히 반짝였다. 처방전을 쓰듯. 나는 그 문장을 마음의 귀퉁이에 접어 넣어두었다.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으면 만져질 것만 같은 종이의 촉감이 있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닦아낸 장롱 표면은 빛을 부드럽게 반사했고 달빛이 들어오는 밤이면 그 표면이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즈음. 내 몸은 계절의 변환을 따라 느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목이 살짝 칼칼했고 콧속이 건조해서 자주 물을 찾았다. 병원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일은 아직 내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생강 몇 조각과 대추를 얇게 썰어 얕은 불에서 오래 달였다. 김이 오르는 주전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고여있던 냉기가 조금씩 물러났다. 오후에는 천군 공방에 들러 장롱 안쪽의 작은 서랍 손잡이를 갈아낼 생각이었다. 도마를 선물 받은 날. 민호는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리죠. 나중에 라운드로 살짝 깎아드리면 손이 덜 걸릴 거예요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이 기분 좋게 마음에 남아 있었다. 라운드 둥글게. 각을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어쩌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다듬어야 하는 게 아닐까. 각을 세워 버티는 대신 둥글게 흘러가며 닳는 자리마다 빛을 남기는 것. 생각만으로도 숨이 덜 가빴다. 공방문을 밀자 익숙한 나무 향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감나무에는 이제 거의 남은 열매가 없었다. 대신 국화 화분이 더 노랗게, 더 둥그렇게 꽃을 터뜨리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조립된 책장이 있었다. 선반 하나하나의 높이가 미세하게 달랐다. 민호는 연필로 표시해둔 작은 선을 따라 사포질을 하고 있었고 유지가 맞은편에서 못을 세어 작은 병에 옮겨 담고 있었다. 오셨어요. 민호가 몸을 일으켜 인사했다. 그의 발은 여전히 약간 뒤늦게 따라왔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오늘은 손잡이를 해볼까요? 그래요. 나는 서랍 앞에 앉았다. 민호는 얇은 끌을 가져와 모서리를 천천히 떼어냈다. 손목의 각도, 호흡의 길이가 균등했다. 나는 내 호흡을 그 길이에 맞췄다. 그가 끌을 놓고 사포를 들었다. 얇은 나무가루가 햇빛을 받으며 활처럼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어제 비가 좀 왔죠. 그가 물었다. 바닥이 제일 먼저 알고 있더군요. 나는 웃었다. 밤새 습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장롱 안쪽에만 아주 얇게 눅눅함이 돌았어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잤죠. 잘하셨어요. 닫혀 있는 건 금방 숨이 가빠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든 사람이든. 나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데워졌다. 닫혀 있는 시간은 길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고, 누구도 나 대신 열어주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 조금 열어두는 일만이 내 몫이었다. 밤을 건너 아침의 공기가 들어오도록 약간의 틈을 남겨두는 일? 어쩌면 나무가 먼저 내게 가르쳐 준 것인지도 모른다. 점심 무렵 공방문이 열렸다. 모자를 푹 눌러쓴 젊은 남자가 들어와 서랍장 견적을 물었다. 억양은 서툴렀고 말끝이 뚝 끊겼다. 민호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천천히 되물었다. 방이 좁다고 하셨죠? 그럼 깊이는 얕게. 대신 높이를 늘리는 게 어때요? 위쪽은 가벼운 것들, 아래쪽은 무거운 것들. 말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입겐 배려가 있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외국분이었나 봐요. 네.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는 청년이래요. 민호가 말했다. 손잡이가 망가진 서랍을 쓰는 게 불편한데 새로 사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요. 잠깐 손볼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폐목재로 손잡이를 만들어서요. 그는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자투리 나무들이 다발처럼 모여 있었다. 남은 조각도 제 자리가 있으면 쓸모가 생겨요. 나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봤다. 버려진 조각들이 한데 모여 기대는 풍경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나 또한 어쩌면 남겨진 조각 같은 시간을 모아 하루를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 조각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면 나 스스로라도 그 자리로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공방의 햇살은 그런 생각을 부드럽게 비춰주었다. 오후가 깊어질 때쯤 갑자기 어지럼이 훅 하고 올라왔다. 몸이 앞뒤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의자에 살짝 기대었다. 민호가 금세 눈치를 챘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가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깐만요. 혈이 움직이는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는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지게미처럼 고와진 생강을 가늘게 썰어 넣었다. 대추 몇 알의 씨를 빼고 칼등으로 가볍게 눌러 향을 냈다. 향이 피어오르자 복부의 차가움이 한 겹 물러났다. 그는 사발에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말씀하신 당귀물. 기억나요. 오늘은 제가 끓일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잔이 손에 다짜미열로 아려오던 관절들이 조금씩 풀렸다. 나는 천천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아랫배에 모였다가 퍼졌다. 숨을 길게 내쉬며 나는 내 몸의 흐름을 집중해서 들었다. 침맥이 조금 두텁게 잡히는 듯했고 손끝의 차가움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머릿속이 가볍게 맑아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손잡이의 마지막 모서리를 살짝 둥글렸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더 자주. 자기 결을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듯 마음에 적었다. 자기 결을 확인한다. 하루의 끝. 거울 앞에서 확인하는 얼굴선처럼 잊을 때마다. 다시. 흩어지면 모으고, 굳어지면 풀고, 그렇게 하루가 제 모양을 찾아가도록. 그날 저녁, 나는 공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누워버렸다. 열이 올라오는 기색이 다시 느껴졌다.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내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냈고, 나는 그 신호를 오래된 친구처럼 맞이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신호는 생각보다 길게 머물렀다. 밤이 깊을수록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 보고 싶어. 나는 그래. 오렴이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다. 내 어조가 혹시라도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까봐. 엄마 괜찮아. 네가 바쁘지 않으면 오고, 아니면 다음에라고 적었다. 보내고 나서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괜찮다는 말, 정말 줄여야겠다. 다음 날 오후 어스름에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가 벨을 오래 누르지 않고 한 번만 눌렀다. 나는 더듬더듬 문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숨이 약간 가빴다. 손에는 종이 봉투와 얇은 나무, 도마가 들려 있었다. 연락이 안 되길래요? 그가 말했다. 죄송해요.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가 해서 감기 기운이 좀 있었어요.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봉투에서 생강과 대추, 계피, 말린 귤 껍질을 꺼냈다. 손동작은 익숙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불을 올리고 도마를 펼쳤다. 나에게 선물했던 느티나무 도마와 닮았지만 조금 더 긴 모양이었다. 이건요? 어제 만들었어요. 집에 놓고 쓰시라고. 손목 아프실 때는 도마 높이가 조금만 달라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정말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네. 손목은 자주 쓰는 만큼 쉽게 지쳐요. 도마가 1cm만 높아져도 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는 생강을 서걱서걱 썰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부드럽게 춤을 췄다. 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약탕기의 보글거림과 다르게. 칼과 나무의 만남은 날카롭도에 따뜻했다. 물이 끓자. 그는 불을 아주 낮추어 약재를 넣었다. 김이 고요하게 올라왔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코끝으로 그 변화를 느꼈다. 벽지의 냄새와 겨울 이불의 심지가 한 겹 물러나고 부엌에 시간만이 남았다. 그는 컵에 허리를 숙이며 차를 따랐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첫 모금은 쓴맛이 도드라졌다. 둘째 모금은 달았다. 셋째 모금에서는 먼 길을 돌아온 사람처럼 마음 한가운데 자리가 났다. 나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말없이 물이 다시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는 싱크대 위를 닦고 가스레인지의 옆면을 천으로 한번 훑었다. 움직임이 집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친절을 받으면 빚이 쌓이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빚이 쌓이면 오래 보게 되죠. 그 농담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웃음이 식탁 위 도마에 나뭇결을 타고 흘렀다. 그는 현관 앞에서 돌아서는 대신 잠깐 거실을 둘러보았다. 장롱과 찻장,
벽에 작은 액자들. 집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정리를 오래 미뤘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최근에서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주고 있어요. 경첩을 새로 박듯이. 그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내일 비가 온다니. 장롱은 벽에서 조금 띄워두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동안 현관을 바라보았다. 집안의 공기가 여전히 따뜻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겨놓은 온도. 흔적은 책임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오늘의 흔적은 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부엌에 놓인 도마가 그 증거처럼 빛났다. 기운을 회복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 나는 공방으로 향했다. 민우에게 도마의 고마움을 직접 전하고 싶었다. 골목 초입에서부터 공방이 보였다. 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줄지어 있었다. 국화는 아직 건재했고 작은 동백이 단단한 봉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려던 찰나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 발걸음이 문턱에 걸려 멈췄다. 작업대 앞. 젊은 여자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민호는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미열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가운 기운이 빠르게 채워졌다. 어제의 따뜻함이 한순간에 낯설어지는 경험 사람은 그런 순간을 살아가며 몇 번이나 맞닥뜨리는 걸까. 그 여자는 한참을 웃다가 뒤늦게 나를 보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호도 나를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수연 씨. 제가 너무 갑자기 왔죠. 나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그냥 도마가 고마워서. 이쪽은 민호가 설명하려는 사이 여자가 먼저 밝혔다. 죄송해요. 저는 민호 선생님 제자예요. 목공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제 손이 다쳐서. 그제야 나는 그녀의 손등에 붙은 밴드를 보았다. 대여섯 곳에 작은 상처가 났고 그중 하나는 아직 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했으나 서둘지 않았다. 못질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괜찮다고 달래주셨는데 제가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해요. 손이 저절로 가슴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말을 잇는 게 어색해. 대신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나무 표면의 온도가 불안의 온도를 조금씩 낮췄다. 민호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거절하고 그냥 국화 화분 옆에 서 있었다. 안에서 나오는 나무 향이 다시 숨을 편하게 했다. 유지가 안쪽에서 나와 제자에게 소독약을 건넸다. 이건 더 얇게 발라요.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오래 안 마르니까. 네, 제자가 대답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내심의 의지 같은 것들로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미소에 가볍게 화답했다. 오해는 때로 말보다 표정이 빠르게 풀어준다.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뒤 제자가 돌아가고 공방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내 앞에 서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괜한 걱정을 했어요. 미안해요. 사과하실 일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생각보다 자주 필요한 일이니까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그의 말에 작은 균열이 열렸다가 곧 닫혔다. 나는 그 균열 속에서 고요를 보았다.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행위가 오해의 시작이 아니라 위안의 끝일 때가 있다. 오해에 앞서 위안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린다. 나는 내 흔들림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마,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나는 화제를 바꿨다. 생강 썰 때 손목이 덜 아파요? 높이가 달라지니 정말 다르네요. 다행이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손이 기억하죠. 적당한 각도와 힘, 한 번 맞추면 오래 갑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겠죠. 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좋겠어요. 그는 짧게 웃었다. 마음을 너무 세게 조이지 않으면서도 헐겁지 않게 맞춰둘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말의 여운을 한참 나눴다. 말이 없어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았다. 사포가 표면을 스치는 소리가, 바람에 국화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누군가의 발걸음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하나씩 공방 안의 빈 자리를 채웠다. 그날 이후 나는 공방에 조금 더 자주 들렀다. 때로는 아무 일도 부탁하지 않고 그저 국화 화분 옆에 서서 차 한 잔을 마셨다. 민호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춰 내게 물을 건네거나 어제 만든 작은 트레이를 보여주었다. 유지와도 더 말을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재학 중에 목공을 알게 되어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되었다고 했다.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잠잠해져요. 요즘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녀가 웃을 때. 그 웃음은 서늘한 바람을 부드럽게 바꿔놓았다. 나는 어느 저녁 공방의 문턱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병을 꽉 쥐었다. 결을 위한 물이라고 라벨을 붙였던 아주 얇게 달인 약탕물이었다. 민호가 받아들고 빛에 비춰보더니 나무도 고마워할 겁니다라고 했던 그 병의 남은 절반이었다. 오늘은 그 병을 다시 공방에 가져가려 했다. 표면이 거칠어진 서안에 바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문을 열려던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태성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공방 안에서는 도구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무향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태성. 미안해요.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보내고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병을 더 단단히 쥐었다. 문을 열었다. 나무향이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왔다. 민호는 작업대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이거 서안에 한번 발라볼까요? 나는 병을 내밀었다. 그는 병을 받아들고 웃었다. 네, 결을 위한 물. 그는 라벨을 소리내어 읽었다.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함께 서안 표면을 닦았다. 아주 얇은 천에 물을 적셔. 결을 따라 가볍게. 여러 번 서안의 질감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나무가 오래된 숨을 내뱉고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는 듯 했다. 빛이 결을 따라 길게 흘렀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말했다. 사람 마음도 닦이는 것 같아요. 오리의 묵은 말이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문장만 남는 것처럼요. 남는 문장은 짧죠. 그가 대답했다. 짧지만 오래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가는 문장. 괜찮아. 대신 괜찮지 않아도 돼. 버텨 대신 쉬어가. 잊어 대신 기억하되 가볍게. 그런 문장들. 내 입술이 그 문장들을 조심스레 더듬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비 소식 그대로 장대비가 창을 때렸다. 나는 장롱을 벽에서 조금 더 띄웠다. 바닥에 얇은 나무 블록을 두어 공기가 흐르도록 했다.
창문 틈새에서 스미는 찬 공기가 장롱 뒤를 한 바퀴 돌고 나와 내 볼을 스쳤다. 그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컵에 생강차를 우려 옅은 꿀을 한 숟갈 넣었다. 혀끝에 맴도는 달콤함이 곧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조용함이 들어찼다. 잠들기 전 나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위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결을 거스르지 말 것, 세게 조이지 말 것, 헐겁지도 말 것, 흔적은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줄 간격은 고르게 맞았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의 경첩이 제법 잘 맞춰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왔다. 창밖에서 비가 한층 잦아들었다. 빗방울 몇 개가 처마 끝을 맴돌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다음 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정말 내려갈게. 민호 선생님 공방에 같이 가도 돼. 나는 잠깐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문자 끝에 붙은 작은 이모티콘이 소녀 같아 한참 웃음이 났다. 그래. 오렴. 공방 국화가 아주 예쁘단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 보내고 나니 문득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삶의 두 결 가족과 새로운 인연이 어긋나지 않고 서로를 긁어 상처내지 않기를. 그저 나란히 흐르기를. 나는 조용히 빌었다. 저녁 무렵 공방에서 전화화가 왔다. 유지였다. 수연 선생님, 내일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작은 전시를 열거든요. 아빠 제자들 작품이랑 아빠가 만든 소품들 동네 분들 오셔서 차도 마시고 가세요. 그럼요. 갈게요.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전시날. 공방은 작은 축제처럼 밝았다. 문 앞에는 작은 결의장이라는 종이 현수막이 걸렸다. 흰 종이에 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글씨였다. 테이블 위에는 도마, 트레이, 작은 의자, 송어울, 사진틀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코끝으로 향을 맡았다. 국화 화분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했다. 차 주전자에서는 은은한 김이 올라왔고 유진은 잔을 부지런히 씻어냈다. 민호는 사람들에게 제품의 나무 종류와 관리법을 설명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짧았지만 듣는 사람들 표정은 충분히 밝았다. 나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사진틀 하나를 들어보았다. 테두리의 모서리가 라운드로 잘 다듬어져 있었다. 내 손이, 내 마음이 그 곡면에 닿자마자 힘을 뺄 수 있었다. 마음이 참 편해지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유지였다. 아빠 작품의 특징이에요. 과한 장식 대신 손이 닿는 부분을 제일 신경 써요. 알아요? 나는 웃었다. 그래서 오래가요. 매일 쓰는 것들은 오히려 조용해야 하니까 그 순간 공방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문턱에 걸렸다. 태성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는 눈빛이 스쳤다. 나는 몸을 조금 굳혔다.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된 맥박이 가볍게 뛰었다. 그러나 곧이내 안정되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나 서 있었다. 태성의 눈이 내게 닿았다. 그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인사를 그만큼으로 돌려주었다. 그는 전시대를 한 바퀴 둘러보고 민호 앞에 섰다. 좋은 작품들이네요. 짧은 칭찬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얇고 투명했다. 그 얇음이 오히려 서로를 분명히 보이게 했다. 누구도 숨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틀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태성은 내게로 다가왔다. 잘 지냈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나는 담백하게 대답했다. 부산의 공기가 내게 맞는 것 같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훑었다. 이런 곳,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건넨 종이컵에 차를 받지 않고 내 컵을 더 꽉 쥐었다. 내 손의 온도가 내가 서 있는 곳의 온도와 같아졌을 때 나는 마음이 고르게 맞는 것을 느꼈다. 태성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의 경계를, 때로는 그 경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과거의 화려한 약속보다 값지다. 그는 돌아서며 짧게 말했다. 건강해. 그 말만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발걸음이 공방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호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차 더 드릴까요? 네. 나는 잔을 내밀었다. 그는 잔을 받아 천천히 따랐다. 차의 표면이 살짝 흔들리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공방의 공기도 그와 닮아 있었다. 흔들림이 있되 오래 머물지 않는 공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제자리를 찾았다. 저녁이 가까워질 때 전시는 자연스레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잘 보았어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골목으로 흩어졌다. 국화는 여전히 노랗게 피어 있었고 동백의 봉고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함께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다. 유지가 나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연필로 적은 짧은 글과 작은 사포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힘들 땐 결따라. 아주 얇게.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첫눈 예보가 맞지 않게 별이 몇 개 보였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오늘의 나를 알아보았다. 공방의 빛, 사람들의 숨, 나무의 결, 차의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장 박동의 박자. 그 모든 게 내 이름을 불렀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장롱이 나를 맞았다. 손잡이는 라운드로 잘 다듬어져 있었고 경첩은 기름칠을 막 한 것처럼 매끈했다. 나는 문을 열어 얇은 담요를 꺼냈다. 담요의 섬유 사이로 내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부드러움은 늘 마지막에 온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오해의 찬 기운도, 기어이 부드러움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담요를 소파 위에 펼치고 앉아. 전시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 틀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끼웠다. 흑백의 사진 속 나는 20살. 실습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팔이 살짝 걸쳐 있었다. 우리는 그때도 아마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음이 천천히 기울었다. 민호의 말이 다시 들렸다. 나무한테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무의 자존심은 고르게 숨 쉬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때가 되면 결을 드러내는 것. 사람의 자존심도 어쩌면 다르지 않다. 나는 나의 자리를 떠올렸다. 너무 세게 조이지 않고 헐겁지도 않은 곳, 오래 버틸 수 있는 곳,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도 무너지지 않는 곳,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조금 열어둘 수 있는 곳. 그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공방의 서안을 닦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서안 위로 길게 눕고 나무의 결이 작은 강처럼 흘렀다.
나는 천을 물에 적셔 결을 따라 여러 번 아주 얇게 닦았다. 닦을수록 서한은 더 단단해지고 더 반듯해졌다.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아프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프지 않아요. 창틀 사이로 새벽이 스며들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아직 고요했다. 나는 약탕기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 커튼을 걷어 빛을 들였다. 장롱 표면이 빛을 받아 천천히 숨 쉬었다. 나는 그 숨에 내 숨을 맞추었다. 오늘도 결을 따라, 오늘도 라운드로, 오늘도 흔적을 남기되 책임을 잊지 않기로, 그리고 마음의 경첩을 조금 더 곱게 맞추기로. 그 다짐이 끝나자 내일이 아주 가까이에 느껴졌다. 아주 가까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속도로. 나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눈 예보는 번번이 빗나갔지만 공기는 이미 눈의 모양을 닮아 차분해졌다. 밤이 깊어지면 골목 끝에 가로등 아래로 하얀 숨들이 내려앉았고 천군 공방 창틀에는 김이 얇게 맺혔다 사라졌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장롱의 문을 열어 향이 빠져나오도록 숨을 통하게 했다. 경첩은 여전히 고르고 손잡이는 둥글었다. 손바닥이 닿을 때마다 민호의 문장이 낮게 떠올랐다. 세게 조이지도 헐겁지도 않게. 그날 아침 딸 다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내려오겠다던 약속을 하루 앞당겼다고 했다. 엄마, 오늘 오후 기차로 갈게. 공방 전시 너무 궁금했는데 놓쳐서 아쉬워. 와라. 국화는 아직 피어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어 올리고 얇은 목도리를 둘렀다. 내 얼굴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나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전고 무렵 공방에 들렀다. 문을 밀자 나무향이 먼저 인사를 했다. 민호는 작업대에서 송어울테를 다듬고 있었고 유진은 새로 들인 동백 화분을 햇빛에 위치시켰다. 오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바람이 덜 차네요. 누군가의 손이 닿은 집은 대체로 덜 춥더라고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의 눈웃음이 고요하게 번졌다. 다윤은 오후에 도착했다. 곱게 다린 코트를 걸치고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습관은 어릴 적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공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다윤은 숨을 짧게 들이켰다. 엄마, 나무 냄새,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된다. 유지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금세 말이 통했다. 같은 또래가 나눈 짧은 웃음이 공방 안을 밝게 만들었다. 민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다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차 드릴까요? 네. 세 사람 몫으로 부탁해요. 우리는 국화 화분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다윤은 공방 구석구석을 눈으로 더듬으며 질문을 쏟았다. 나무의 종류, 관리법, 손잡이의 라운드 각도, 도마의 높이. 민호는 짧게, 그러나 성실하게 답했다. 어느 순간 다윤이 물었다. 아저씨는 왜 목공을 하세요? 원래 하시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민호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한번 훑었다. 네, 오래전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뒤로 목공을 시작했죠. 천천히 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에 다윤의 표정이 순간 누그러졌다. 천천히 하는 일, 좋네요. 네, 천천히. 그러나 오래 가는 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반쯤 비었을 때 공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툼한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나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태성이었다.
다윤이 눈치를 보고 나를 보았다. 나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태성이 먼저 인사했다. 공방의 온도와 조금 다른 온도가 그의 코트에서 풍겼다. 우연히 근처에 일이 있어 들렀습니다. 방해가 아니길. 전시가 끝나고도 가끔 오세요. 유지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민호는 짧게 인사를 건넸다. 태성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와 다윤에게 닿았다. 따님이구나. 네. 나는 소개를 마쳤다. 긴장도, 미련도, 과장도 없는 목소리였다. 그가 건넨 시선에는 이해와 망설임이 같은 분량으로 섞여 있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태성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부산 내려올 때마다 찾던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차예요.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무게를 느꼈다. 향을 맡진 않았다. 고마워요. 내 말은 얇았지만 정중했다. 태성은 더 붙잡지 않았다. 그는 공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민우에게 작품 몇 가지를 묻고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한 번 뒤돌아보며 말했다. 건강해. 당신도요? 나는 대답했다. 문이 닫히자 공방 안의 온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유리는 차를 따르고 민호는 도마를 정리했다. 다윤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엄마. 아, 괜찮지, 응. 나는 웃었다. 이제 어떤 문이 닫히는지, 어떤 창이 열리는지 알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얇은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신문 스크랩과 복사된 문서가 다발로 묶여 있었다.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20년 전 공사장 안전사고, 현장 책임자 강모 씨, 중상 검은 활자가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사진 속엔 구급차 불빛과 무너진 철골, 그리고 난장 속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활자 사이사이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알고나 만나라. 후회하기 전에. 한동안 나는 문서 더미를 만지작거릴 뿐 읽지 못했다. 공방에서 들었던 민호의 조용한 말들이, 도마 위에 올린 칼날의 규칙적인 호흡이, 장롱 경첩의 매끄러운 소리가 모두 한꺼번에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차분히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다. 기사 본문엔 사고 경위가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다. 무너진 기둥, 정해진 순서보다 빠르게 진행된 작업, 한 현장 감독의 선택, 그리고 누군가를 밀어내듯 구한 기록. 이름은 거칠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이니셜의 형태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강, 민호.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오늘 공방에서 본 민호의 손을 떠올렸다.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손등. 사포를 쥘 때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던 관절. 결을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하던 손목. 기록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록은 때로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선택의 떨림과 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봉투의 클립을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내일 공방으로 가기로 했다. 다음 날, 하늘은 낮게 드리웠고 바람의 가장자리가 얇게 얼어 있었다. 공방 문을 밀자종이 울렸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봉투를 열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잠깐 동안
공방 안은 톱밥이 가라앉는 소리만 들렸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타이밍을 재다가 늦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해요? 상처는 말문을 닫게 하니까요. 하지만 듣고 싶어요. 당신의 말로. 그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29의 겨울. 현장에서 있었던 일. 예산과 기한의 압박. 뒤바뀐 순서. 위험을 눈치챘던 찰나. 그리고 무너지는 기둥 앞에서의 몇 초. 그는 자신보다 가까이에 있던 동료를 밀어내듯 끌어냈고 그 대가로 왼쪽 다리를 잃을 뻔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현장에 있었고 그날의 결정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누군가를 살리려 했다는 사실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 오래, 아주 오래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변명을 기대하지 않았다. 불행을 장식하는 화려한 수사를 원하지도 않았다. 필요한 건 사실과 숨의 길이었다. 그 동료는요, 오래 재활을 했고 결국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왔고요. 그 사람은 가끔 공방에 돌아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나무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침묵이 짧게 흘렀다. 나는 봉투 속의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다. 현장 사진 옆 여백에 누군가가 적은 문장.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도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 문장은 누가 쓴 거죠? 내가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장이네요. 나는 봉투를 덮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흉터가 있어요.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 혼자 살아낸 시간. 그게 다 내 몸 어디엔가 상처처럼 남았죠. 그런데 당신은 내 흉터를 보는 법을 알고 있어요. 숨을 급히 쉬게 하지 않고 결을 따라 가만히 쓰다듬는 법.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수연 씨,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도 당신의 흉터를 제대로 보고 싶어요. 피하지 않고 이유를 묻되 정죄하지 않고 그 순간 공방 밖에서 바람이 문을 가볍게 흔들었다. 종이 다시 한번 울렸다. 세상은 아직 겨울의 초입에 있었고 우리는 그 초입에서 각자의 온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한번 울렸다가 멎었다. 문을 열자 전 남편이 서 있었다. 코트 깃을 세운 채로. 그의 표정은 낯설 만큼 친절했다. 잠깐이면 돼. 나는 문틈을 더 넓히지 않았다. 무슨 일로 그는 현관에 발을 들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제 내가 받은 것과 비슷한 서류였다. 너, 그 사람 누구인지 알고나 만나. 이건 널 위해서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널 위해선 아니고 그는 한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금세 원래의 어조로 돌아왔다. 네가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사고가 난 현장 책임자였어. 다른 사람도 크게 다쳤다고. 알아. 뭐 알고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책임을 다했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 그의 입술이 비웃듯 흔들렸다. 너.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당신은 언제나 계산이 먼저였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계산에서 나는 늘 마지막이었고 난 널 위해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나를 위해 판단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도 조명이 그의 어깨 위로
얼룩처럼 내려앉았다. 한숨이 빠져나왔다. 바보 같은 선택이야. 그 말은 예전의 그를 닮아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현관은 금세 고요해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창문을 반쯤 열었다. 찬 공기가 실내의 남은 향을 가만히 밀어냈다. 귓바퀴까지 시린 공기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였으나 와요 라고 말했다. 20분쯤 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닿았다. 문을 열자.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손바닥보다 조금 큰 상자였다. 이건 말을 고르다가 대신 만들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었다. 열어보시겠어요? 뚜껑을 열자 미세계 종이에 감싼 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화려한 금속이 아닌 얇게 켜낸 나무 반지였다. 느티나무와 밤나무. 서로 다른 결이 둥글게 이어져 있었다. 프로포즈라면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가 말했다. 그래도 저는 저의 오늘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일의 모양은 우리가 천천히 맞추더라도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살짝 얹어 보았다. 나무의 온도가 피부에서 바로 천이 되었다. 섬세하고 가벼웠다. 민호 씨. 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다만 서두르지 말아요. 결을 따라. 여러 번. 그는 미소 지었다. 기꺼이요. 그의 눈에 겨울 새벽 같은 빛이 어렸다. 차갑게 투명하지만 시야를 넓히는 빛. 다음 날. 우리는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조용히 상의했다. 화려한 예식장은 머릿속에서 금세 지워졌다. 대신 우리는 공방을 떠올렸다. 나무향이 배어있는 작업대와 국화 화분, 동백 본고리, 그리고 서안. 여기서 하자. 내가 먼저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결을 가장 잘 아는 공간이니까 좋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첩장은 간단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다윤아, 엄마가 곧 결혼하려 해. 너와 함께 준비하고 싶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뭉근히 데워졌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엄마, 축하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같이 준비하자. 문자 끝에 느낌표들이 작은 종이별처럼 반짝였다. 그날 오후 태성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병원 운영권 관련해서 생각이 복잡해.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뒤이어 통화 요청이 이어졌지만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태성,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네 인생의 결정을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아니야. 몸과 마음이 평안하길. 보내고 나서 창문을 열었다. 겨울 해가 낮게 기울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에 서 있으니 내 자리가 정확해졌다. 며칠 뒤,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서류가 다시 내 손에 들렸다. 나는 그것을 봉투째에 들고 공방으로 갔다.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당신이 갖고 있어요? 당신의 기록이니까. 그는 봉투를 받아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나는 내 기록을 정리할게요. 나는 장롱 속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병원 간판에 남은 나사 자국을 떠올렸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남길 것은 고르고 결혼식 전까지 할 일 목록에 넣어둘 거예요. 유지가 공방 한켠에서 작은 화병에 들국화를 꽂았다. 결혼식 꽃은 이걸로 할까요? 좋다. 민호가 웃었다. 소박하고 오래가니까. 나는 들국화를 바라보았다. 작은 꽃잎들이 바람을 적게 받고 대신 오래 피어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얼굴 화려한 대신 오래가는 것.
자극 대신 안정, 약속 대신 흔적. 그날 밤, 나는 장롱 앞에 앉아 첫 번째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공방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소리, 차가 식어가는 온도, 사람들의 숨이 겹치는 리듬 속에서, 그리고 나는 배웠다. 사랑은 결을 거스르지 않을 때 더 오래 간다는 것을, 흉터는 죄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온도라는 것을. 팽긋이 종이를 떠날 때 창밖에서 아주 작은 눈송이가 날아들었다. 오래 기다리던 첫눈이었다. 유리창에 닿자마자 녹아 사라졌지만 사라지는 일이 꼭 없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사라짐은 때로 다른 모양의 남음이다. 그 남음이 내일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잠들기 전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동틀 무렵 공방에서 따뜻한 차 준비할게요. 우리 결을 따라 하루를 시작해요. 나는 답했다. 응,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두었다. 방 안이 어둠으로 가득한데도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경첩이 잘 맞는 문처럼 나는 고요히 닫힐 수 있었고 다시 고요히 열릴 수 있었다. 그렇게 제4부의 끝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흔들림을 견디는 방식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지나간 문을 향해 더는 서성이지 않고 앞으로 열릴 창을 위해 자리를 치우는 일이 사랑의 한 모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의 자존심처럼 사람의 자존심도 제 호흡을 찾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내일 우리는 공방에서 첫 빛을 나누기로 했다. 나무와 차, 들국화, 그리고 우리. 오래 가는 것들만으로 충분한 시작의 풍경. 새벽의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 전 공방 창틀에 맺힌 김이 들숨과 날숨처럼 얇게 떨렸다. 들국화는 밤새 몸을 오므렸다가 첫빛이 스며들자 잎을 하나씩 펼쳤다. 민호는 작업대 위를 정리하고 주전자를 올렸다. 나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며 창밖 골목의 고요를 오래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화려한 장식도, 음악도, 사회도 없지만 오래 가야 할 말들과 오래 가야 할 손길이 있다. 다윤이 먼저 도착해 국화 화분 사이로 하얀 차원을 길게 펼쳤다. 유지가 작은 의자들을 둥글게 배치하고 동백봉고리 몇 개를 화병에 옮겼다. 공방이 우리를 위해 천천히 모양을 바꾸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흐르던 먼지가 빛 속에서 가라앉고 바닥에 남은 작은 흠집들마저 오늘의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엄마, 이쪽에 앉으면 빛이 더 예뻐. 다윤의 말대로 자리를 옮기자. 겨울빛이 내 어깨에 투명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손등의 혀를 한 번 눌러보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준비. 되셨어요. 응, 결을 따라. 천천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가까운 이웃, 공방을 드나들던 동네 어르신들, 민호의 제자들, 그리고 병원 시절 함께 밤을 새우던 동료 한 명.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은 시차 맞춰 영상을 보내왔다. 스크린 속 아들의 얼굴 뒤편으로 새벽빛이 비스듬히 흘렀다. 엄마, 축하해요. 당신의 결을 누구보다 사랑해줄 사람과 오래 걸어가기를. 짧은 문장 뒤에 주저하는 듯 미소가 붙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우리가 교환한 것은 금속 반지가 아니라 얇게 켜낸 나무 반지였다. 느티와 밤나무, 서로 다른 결이 둥글게 이어진 작은 고리. 민호가 상자를 열고 내 손가락에 반지를 살짝 얹어주었다.
나무의 온도는 금속보다 빨리 천이 되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짧은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신의 흉터를 핑계로 삼지 않고 당신의 결을 이유로 삼겠습니다. 세게 조이지도 헐겁지도 않게 흔적을 남기되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도 짧았지만 오래갔다. 나는 당신의 호흡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호흡에 맞춰 내 박자를 배우겠습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지 않고 열릴 때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으나 따뜻했다. 유진은 손수 구운 작은 쿠키를 나눠주고 다유는 종이컵에 차를 채웠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촉박해하지 않았다. 우리가 필요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공방 한가운데 서서 벽의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못 자국이 메워진 자리, 연필로 남긴 치수의 흔적, 나무를 돌리다 생긴 둥근 반점들. 오늘의 서약은 이 흔적들 사이에 고이고 내일도 같은 온도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식이 끝난 뒤 민호는 나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갔다. 공방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건물의 3층. 문을 열자 은은한 백단 향이 먼저 나왔다. 당신이 좋아하는 향. 그가 멋쩍게 웃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모든 가구가 제 자리를 알고 있었다. 주방에는 민호가 만든 차장이 자리했고 거실에는 낮은 책장이 벽을 따라 이어졌다. 침실에는 오동나무 장롱이, 그리고 창계는 작은 서안이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 오늘부터. 나는 차장을 열어 나무 손잡이를 쓸었다. 라운드로 다듬어진 곡면이 손에 바로 마음의 속도를 전했다. 불필요하게 빨라지지 않게, 과도하게 느려지지도 않게. 민호가 잠깐 자세를 바꾸며 왼쪽 다리를 두드렸다. 나는 그의 곁으로 걸어가 조용히 손을 얹었다. 괜찮아, 조금 무리했나 봐요. 긴장이 풀리니 시큰거리네요. 나는 한의사의 손으로 익숙한 혀를 찾았다.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을 옅게 풀어주고 종아리에 막힌 부분을 몇 번 지그시 눌렀다. 그의 숨이 균일해지자 방 안의 공기도 함께 고르게 정리되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는 더 길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서로의 천이 말의 자리를 대신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사이의 온도는 과장되지 않은 방식으로 꾸준히 올라갔다. 어두운 방, 얇은 숨, 잘 맞는 경첩처럼 맥락 없이 덜컹거리지 않는 움직임. 그 밤은 젊은 날의 속도와 다르게 더 깊고 더 조용한 방향으로 흘렀다. 손길은 서로의 불안을 정리해 주었고 괜찮다는 허락 대신 그럼에도라는 동의가 오갔다. 새벽녘, 민호가 먼저 일어났다. 작업실로 살짝 다녀온 그의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선물이에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작은 한방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약재를 보관하는 작은 장, 침통을 넣는 서랍, 탕약을 올려놓을 수 있는 미니 받침틀, 모든 모서리는 라운드로 다듬어졌고 안쪽에는 얇게 결을 위한 물을 바른 흔적이 보였다. 당신을 위한 작은 한의원이에요, 집안에. 우리가 숨을 쉬는 속도로 운영할 수 있는. 가슴이 뜨겁게 데워졌다. 나는 그 장을 천천히 열고 닫았다. 손잡이는 과하게 새 것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대신 오래 쓸수록 더 편해질 모양새였다. 고마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가 말했다. 천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날 오후 다윤이 장을 보러 와서 우리 집 주방에 첫 식재료를 넣었다. 말린 대추, 생강, 계피, 감초, 그리고 유자.
유진은 공방에서 남은 국화를 작은 병에 꽂아 창가에 두고 갔다. 집안의 공기 흐름이 조금씩 우리에게 맞춰졌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온도의 차를 나눴다. 문득 내가 그리던 일상의 최종 형태가 거창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벽과 가구와 사람의 호흡이 서로의 경첩을 알고 무리 없이 열리고 닫히는 일, 그게 다였다. 며칠 뒤 나는 집 한구석에 상담과 탕전이라고 적힌 작은 표식을 붙였다. 하루에 한 사람, 혹은 이틀에 한 사람만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다. 몸의 증상보다 마음의 결을 먼저 듣는 시간을 만들기로. 공방을 찾던 동네 어르신이 첫 손님이었다. 무릎이 아프다며 들어와 앉은 그는 진통제는 이제 싫다고 했다. 나는 맥을 짚고 생활의 리듬을 물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어르신이 말했다. 사람을 잃은 지 오래됐는데 그 빈자리에 계속 기대다가 무릎까지 꺾였나 봐. 우리는 함께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다. 나는 아주 얇게 달인 탕을 권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골목 끝까지 걷기를 처방했다. 한 주 뒤 어르신은 걷는 속도가 조금 균일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처방 전 가장자리에 작게 적었다. 결을 거스르지 말 것.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 것. 민호의 공방에도 변화가 생겼다. 제자들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의 의뢰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 버려진 자투리 나무로 만든 손잡이, 오래된 서랍에 구멍을 메우는 자작나무 막대, 사진틀의 모서리를 더 둥글게 하는 사포질. 그는 여전히 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분명 더 많은 숨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흙판을 공방 문 옆에 달았다. 흔적은 책임, 결은 약속. 지나가던 이가 발걸음을 멈추어 읽는 동안 공방 문 안쪽의 온도는 한층 더 따뜻해지는 듯했다. 겨울이 깊어지며 동백이 차례로 터졌다. 도톰한 붉은 잎사귀가 유리창에 가깝게 다가오면 나는 공방에서의 첫 서약을 떠올리곤 했다. 그 사이 태성에게서 긴 메시지가 한 번 더 왔다. 병원 운영권 문제로 결국 타협을 선택했고 또 다른 안정과 새로운 책임 사이에서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고.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내 문장을 덧댔다. 우리가 고르는 안정은 누구의 호흡을 빠르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문장을 접어 마음의 서랍에 넣었다. 잠금 장치는 없었지만 열릴 때와 닫힐 때의 소리를 나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주말 미국의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그의 방에는 논문과 도면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엄마, 목공 배우는 영상이 요즘 유행이야. 집중에 도움이 된다더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무를 만지면 호흡이 정리되지. 엄마는 행복해 보여. 응, 나는 대답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 잘 맞는 경첩과 라운드 손잡이 같은 거야. 열고 닫는 소리가 고르게 들리는 그런 하루.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너머의 첫눈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녹았다. 사라지는 모양이 꼭 남는 모양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배를 들었다. 쌍화채 유자를 얇게 띄우고 도마 위에 대추를 동그랗게 썰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 민호가 잔을 들었다. 결을 따라 내가 받았다. 잔과 잔은 부딪히지 않고 공중에서 살짝 스쳤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무음이야말로 우리의 약속 같았다. 봄이 아주 멀지 않은 어떤 새벽, 나는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장롱 표면이 희고 얇은 빛을 반사했다. 손잡이는 여전히 둥글었고 경첩은 여전히 무사했다. 나는 문을 열어 얇은 스카프를 꺼냈다.
살결에 닿는 섬유의 미세한 떨림이 나를 현재로 데려왔다. 현관에서는 민호가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눈으로 물었다. 준비됐나요? 응. 우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밤새 가라앉은 서리가 발밑에서 사각거렸다. 공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니 유리 너머로 국화 자리에는 새 화분이 있었다. 연두빛 잎이 도톰하게 돋아 있었다. 유지가 전날 놓고 갔다던 새봄의 준비다. 작업대 위에 새로 깎아둔 나무 조각들이 가지런했다. 나는 작은 천을 물에 적셔 결을 위한 물을 서한 표면에 넓게 펴 발랐다. 아주 얇게. 여러 번. 민호는 그 옆에서 못을 정리하고 라운드 모서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빛은 부드럽게 우리 손등에 붙었다가 천천히 흘렀다. 이곳에서 시작했으니 내가 말했다. 이곳에서 오래 가자. 오래. 민호가 따라 말했다. 버티는 오래가 아니라 숨 쉬는 오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버티는 사랑은 종종 날카로워지지만 오래 숨 쉬는 사랑은 둥그러진다. 오늘의 우리는 둥그러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로의 결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세게 조이지도 헐겁지도 않게. 흔적을 남기되 책임을 잊지 않는 걸음으로. 문득 문 위의 종이 바람에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마음에 적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가다 보면 또 흔들릴 것이다. 오해가 찾아오고 계절이 바뀌고 몸의 신호가 불시에 울릴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문장을 꺼내어 읽을 것이다. 라운드의 공률을 손끝으로 다시 느끼고 경첩의 축을 한 번 더 조율하고 결을 따라 얇게 또 얇게 닦을 것이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나는 공방 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고 안의 온기가 바깥으로 나갔다. 서로의 온도는 섞이지 않고 다만 닿았다. 닿는 것으로 충분한 날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민호가 내 옆에 서서 낮게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 말을 길게 붙잡지 않았다. 대신 짧게 대답했다. 우리 숨 쉬자. 그 말이 내 안에서 한 번 더 울렸다. 숨 쉬자. 거창한 맹세 대신 매일의 리듬, 그 리듬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작은 도구들 도마. 차장, 장롱의 손잡이, 결을 위한 물, 그리고 우리의 손. 우리는 이 도구들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흔적을 책임질 것이다. 골목 끝이 밝아졌다. 빛이 공방 바닥의 흠집을 하나씩 쓰다듬듯 지나갔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마음을 정돈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의 날들도 우리는 문을 열고 닫을 것이다. 소란 없이.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오래 숨쉬는 사랑의 소리로.